금요일 여야 중진 의원과 함께하는 당대표 시간입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본 얘기 좀 하기 전에 이제 총선 놔두고 근황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홍문표 의원님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선을 뭐 치르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뭐 어느 정당이고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경선을 한다면은 받아주고 파인플레이를 해야죠. 네. 되게 이제 이른바 용산의 참모 아니겠습니까? 좀 부담감 같은 건 없습니까? 글쎄 저는 이제 부담은 있는데 솔직히 이제 여기 김경호 위원장님도 계시지만은 네. 이 국회의원 두 가지 종류 아니에요? 비례대표고 전국 지역구. 예. 지역구는 최소한의 그 지역에서 3, 4년은 살아도 예. 평생을 그 지역에 살아도 다 모르는 것이 지역 국회의원인데 네. 이거는 3, 4개월 남겨놓고 명함 하나 들고 와서 뭘 하겠다고 그러면은 첫째는 저는 기본이 안 됐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의 민심을 좀 알고 그 지역에 수건사업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국회를 통해서 정부와 마크에서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 어떤 수순이 전혀 밟아지지 않고 네. 그냥 방 하나 얻어놓고 와서 내가 이거 고향에다 해서 움직이는 거는 이건 시대적 착오고 지역민을 도리어 우습게 깔보는 이게 60년대 70년대 소위 이른팔이 네. 뭐 이런 선거는 참 지역민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만약에 경선에 뭐 정정당당한 룰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 홍 의원님이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사선 의원인데. 그러니까 유리하고 뭐 그걸 떠나서 예. 경선은 항상 치열한 거고 예. 거기에 대한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경선 전에 우리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네.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하. 최소한도 한 3, 4년 살은 사람. 그 지역의 지형이라도 알고 네. 그리고 그 지역의 수건 사업이 무엇이고 그리고 인구가 몇 명이고 이 지역에 무엇가 특산물이고 뭐 최소한의 이런 건 알아야 되는데 갑자기 한 3개월 4개월 남겨놓고 방 하나 얻어놓고 와서 내가 이걸 하겠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 시대적으로는 도저히 안 맞는 논리죠. 김 의원님도 그 부분은 공감하십니까? 지역구. 요즘에 낙하산들이 되게 인기가 없어요. 예, 되게 이제 보면은 자칫 우리 이제 지역의 유권자들과 좀 동떨어지는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경력이 있는 사람 위에서 그냥 내리꽂으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런 것을 맞이하는 지역의 유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 이거 완전히 유권자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거든요, 실제로. 네. 자,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강승규 수석은 지방 시대 위에서 뛰겠다, 지방 소멸 막고 좀 부활을 시켜보겠다 이런 또 출사표를 던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경쟁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가 뭐 부추기는 것 같다는 생각 들기도 하는데. 와이텐에서 뭐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홍문표 의원님은 뭐 고정으로 출연을 하시니까 저희 난 그래서 방송에 논평하고 더 이상 논평하는 거는 또 잘못하면은 인신공격이 되니까 정책적으로 얘기하고 싶고 맞습니다. 그런 조건이 돼야 그래도 지역국회는 해야지 않냐 하는 그 기본 논리를 얘기한 겁니다. 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제 중앙위 열었습니다. 자, 현역 페널티 강화하는 개정안 의결을 했는데요. 자, 공천 앞두고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어제는 이제 좀 상당 정도 논란이 있었는데 투표 결과는 뭐 거의 한 3분의 2의 찬성으로 통과가 됐죠. 67대 30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가 됐는데 실제로 좀 내용에 대한 문제보다는 좀 시기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과거부터 사실 계속 좀 당내에서 좀 논란이 되어 왔었죠. 그래서 뭐 컷오프를 시켜야 되느냐 안 시켜야 되느냐 감점 기준을 적용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좀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 금년 초에 출범했던 그 장경태 혁신위에서 그때도 이제 외부 인사가 50%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의 결론도 사실 하위 10%에 대해서는 30% 감점을 적용하는 게 맞겠다. 하위 10%의 그래서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좀 확실하게 주어서
그래야 좀 신인들이 이 새로 좀 등용될 수 있는 문도 열어주고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해서 거의 그때도 이제 의견 접근을 받던 사안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총선론 관련이라서 사실 1년 전에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으면은 하는 게 사실 문제될 소지가 없었는데 직전에 하니까 그 시기를 놓치고 이제 와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말썽이 소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그 당내에서 크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분 그 하위 10% 국민의힘도 하위 뭐 20% 지금 있는데 그거 현역 의원들이 알게 됩니까? 그러니까 현역 의원은 알죠. 본인은 알죠. 지금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하위라고 하는 게 하위 10%에 대해서는 30% 감점. 20% 하위 20%에 대해서는 그대로 20% 감점. 이렇게 되는 건데 그전에는 하위 10%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하위 20%면 일률적으로 20% 감점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하위 10%에 대해서는 감점 규정을 좀 더 강화시켜서 페널티를 강화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이었죠. 어떻습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20% 감점이 있던데요. 이 부분은 우리 김계호 의원 이야기에 정당은 달라지면 전 찬성을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총장을 하고 공천관리위원장 뭐 이걸 몇 번 해봐서 하는데 저런 타이트한 촘촘한 본인이 승복하는 룰을 안 만들어 놓고 그냥 컷오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밀어내버리면은 거기서 한 10년 20년 몇 번 나와서 이제 낙선했던 위원장들이 승복을 안 합니다. 승복을 안 한다. 그러면 결국 무소속 나오든지 딴 당 나오면은 그 당은 자기 살 깎아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패한 것이 우리 당의 많은 그 과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뭐 하위 10%든 20%든 30% 정해놓고 감점 제도를 만들어 갖고 당신은 이번에 이런 감점에 의해서 이런 점수가 나왔다. 그거를 당원과 본인에게 공개를 해주면은 나중에 탈당하거나 무소속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표는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냥 조그마한 이상한 잣대를 놓고 만약에 컷아프다 뭐다 하는 식으로 해서 막 잘라내면은 본인들이 승복을 안 한다니까요. 국민의힘은 지금 20%로 그냥 컷오프나 이렇게 합니까? 아니 컷오프로 정해지는 공간에서 할 일인데 저는 이제 김 의원이 그 얘기를 하시니까 이 얘기인데 저희도 그런 촘촘한 본인과 그 지역 유권자가 납득할 수 있는 룰을 미리 공개를 하고 이거에 의해서 이건 잘못됐다. 그럼 본인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20% 감점되더라도 그거 극복해서 또 되면 되는 거잖아요. 지지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좀 그런 중요하다. 룰이 아주 정당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룰들을 지금 이제 정하는 그런 상황인데 총선 앞두고 된다 이 부분은 조금 저희는 그러네요. 큰 룰은 이미 1년 전에 다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점 감점 규정은 그게 이제 거기에 당규상에 딱 정해져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공관이나 총선기획단에서 약간의 이제 좀 이렇게 여지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총선 룰은 1년 전에 다 확정을 해 주는 게 우리 신인들이나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국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산안 처리 이제 20일 본회의가 있는데 처리가 될 수 있을지 현재 여야 쟁점은 어떻게 되는지 두 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한때 예결위원장을 해봐서 좀 아는데 이게 10월 11월은 정기국회는 내년도 예산 심의 결정 그 국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야가 합의해놓고 지금껏 어느 한 것 하나 확실하게 결정되지 못하고 이 정치적 상황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는 참 국민들이 그래서 나는 국회를 불신한다고 봐요. 물론 여야가 다른 현안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공통의 분모 서로가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 이 민생 처리 문제 이런 문제는 저는 일찍 좀 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좀 대립되는 건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그 자체가 지금 움직여지질 않으니까 이 정기국회 또 예산국회의 의미가 없고 이미 날짜는 12월 2일이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래서 참 안타까운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저는 20일 전에 뭐 말일까지 지금 뭐 국회를 2번 여는 걸로 이렇게 여야가 합의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국민을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한다 하는 거를 좀 발빠르게
저는 한 20일 전에라도 이렇게 좀 결정을 해서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국회, 정기국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예, 이 정기국회에서 네. 역대 모든 정권, 모든 정부 여당의 최우선 과제가 예산안을 사실 통과시키는 그렇죠. 겁니다. 예산안이죠. 예산안. 그리고 예산안을 가능한 한 네. 법정 시한 내에 통과시키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 정부나 여당은 이 예산안 통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막기 위해서 예산 협상을 계속 지연시켰거나 네. 아예 국회 회의도 계속 갖다 거부했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하고 예산협의 책임자가 부총리입니다. 경제부총리. 근데 경제부총리가 예산 협상 한참 해야 될 때에 해외 순방 따라가 버려요. 네. 이럴 정도로 예산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거기에다 지금 현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보면은 대폭 삭감해버린 R&D 예산, 그다음에 민생 경제 관련된 예산, 이런 것들은 대폭 삭감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 그다음에 권력기관 쌈짓돈 예산 이런 부분들만 계속 늘려가지고 이제 제출을 해놓고 있는데 예. 이대로는 통과시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 민주당은 반드시 하여튼 예비비도 과거에 코로나 때 예비비가 잠깐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예. 코로나 재난 사태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다시 원상복귀시키고 권력기관 쌈짓돈 예산 그다음에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 이런 것들은 과거의 수준으로 다시 좀 되돌려 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R&D 예산이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나 그다음에 청년 미래 세대와 관련 예산 이런 부분들은 좀 증액을 해서 예. 제대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20일에 이게 본회의로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우리 김 의원에 예. 대해서 한 가지 좀 다른 거는 네. 이 강론에 들어가서 지금 예. 380개 정도 이렇게 매뉴얼이 나오는 정책적인 게 예. 이거를 다 한 번에 해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나간 것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걸로 넣을 것이 아니라 이런 매뉴얼을 지금 놓고 국민에게 공개를 해서 매뉴얼요. 예. 네. 이걸 하나하나 이제 체크해 나가면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탄핵 국회로 들어가 버리니까 예. 한 걸음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탄핵 부분은 가능하면 좀 뒤로 밀어놓고 네. 예산 우리 정기국회의 의미를 살려서 예산부터 촘촘히 좀 따져보고 거기 국민에 대한 지금 1년 살림살이를 어떻게 살았고 내년 어떻게 살겠다는 이거를 먼저 우선 하고 네. 탄핵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문제인데 요거는 좀 미루더라도 이렇게 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좀 우리가 빨리 주는 그런 국회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지금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검찰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진술 거부권을 좀 행사할 듯하게 좀 시사를 했는데요.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아니 그동안에 계속 조사를 받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네. 조사 제대로 받을 걸로 보고요. 예. 아직까지 본인이 뭐 계속 해가지고 관련 없다는 사실을 계속 이제 주장을 해왔으니까 그 부분을 본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이렇게 개진하고 네. 입증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조사가 이제 되면 실제로 지금 또 구속된 의원도 현역 의원이 또 있잖아요. 그 사건 자체가.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다른 건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네. 대해서 별건이라는 부분을 주장하거든요. 예. 그런데 수사하다 보면 연결되면 이걸 안 할 수 없는 것이 난 수사의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예. 나는 송 대표 전 대표께서 자꾸 자기는 오늘 이 뭡니까 영장 신청하면 기각이다 네. 하는 걸 지금 선언하고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거를 자기가 알고 저는 무죄라고 미리 얘기를 하는가. 그거는 방금 얘기하신 대로 묵비권으로 네.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은 더 답답한 거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들은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 네. 그 장본인은 지금 묵비권을 한다. 그거는 도리어 문제를 자기가 확인하는 내가 이렇게 했다. 나는 지금 염치 없어서 말을 못 하겠다. 이것밖에 안 된다. 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좀 얘기를 해서 예. 잘잘못을 가려줘야지 묵비권으로 이 문제를 하고 미리 나는 기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이 법을 이걸 너무 무시하는 것이 무시하는 아니냐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꽤 오래 지금 하는데요. 조사받기 네. 전에 뭐 특수부 검찰이 고려의 무신 정권처럼 뭐 행동을 한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나 이쪽 조사는 안 하고 왜 이쪽만 조사를 하느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우리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을까요? 이 지금 하여튼 검찰의 여태까지 쭉 행태를 보면은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가지고 이제 야당 대표, 야당 부분에 대해서는 먼지털기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뭐 죄가 되든 안 되든 재판에 넘겨가지고 골탕이나 먹이자 뭐 이런 생각까지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 대통령 측근 김건희 여사 전혀 수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법무부 장관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나는 잘 모릅니다. 이러고 있어요. 잘 알지 못합니다. 이랬던 거예요. 네. 아니 이미 지금 이렇게 언론에 지금 보도가 돼가지고 지금 이게 심각한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권력형 비리 아니냐 저게 뇌물죄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아예 이런 부분들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딱 눈 감고 있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수사는 할 생각도 아예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주가 조작 사건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지금 갖다 한 번도 소환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이런 검찰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자 지금 말했던 그 명품백 수수 의혹 그 관련해서 국회는 좀 특검 지금 쌍특검이 준비돼 있잖아요. 20일 본회의 때 민주당 처리를 하겠다고 뭐 밝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특검 처리 명분이 더 생겼다고 봐야 됩니까? 홍 의원님. 저는 이 명분을 어제 재판에서 나왔죠. 예. 아니 요거는 보도라고 해야 되나요? 뭐 보도해도 될 겁니다. 이게 이미 뭐 뉴스에도 일부 나왔는데 이 1,000만 원 배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승소에서 어제 요거 명품백. 요거는 아니요. 이 건은 지금 현재 아직 저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그 작년 9월 달인가요? 명품백을 받고 면담을 했는데 그게 영상으로 그 면담 그 영상 녹취록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다만 그게 함정 취재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그게 논란이 됐던 함정이다 하는 것이고 그 뭐 손목시계 여기에 뭐 이제 그 카메라를 달아갖고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고건이 혹시 쌍특검하고 관계가 되느냐. 어제 이제 재판을 일부 했는데 그렇습니까? 1,000만 원 배상을 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뭐 무슨 뉴스입니까? 서울의 소리에서 그래서 저는 특검을 뭐 소위 숫자가 많은 민주당에서 한다면은 또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이런 이제 법의 절차 과정에 이게 이제 부수적으로 하나의 과정이지만은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과연 특검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문제를 이의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지금 며칠 전에 나온 상황이라서 벌써 아마 재판이 끝나거나 이럴 사안이 아니거든요. 통화 예전에 보도했던 거. 그거 그러니까 예전 사건이겠죠. 그런데 이거 명품백 관련된 사건이 보도 관련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명품백 관련된 사건이 아니고요. 보도에 관한 것을 어제 재판을 했는데 맞습니다. 1,000만 원 그렇게 나오고.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은 보관 창고에서 반환 창고, 반환 창고, 청와대 반환 창고가 있다는 걸 처음 얘기 들었는데요. 반환 창고에 보관 중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1년이 넘게 계속 보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필요할 때 쓰고 계속 보관을 해 놓는 건지 아니 반환 창고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제는 지금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이미 지금 다른 같은 공범들은 다 지금 재판을 받고 지금 실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만 지금 유일하게 지금 아예 소환 조사조차도 받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현재 특검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지금 이게 명품백 사건뿐만 아니라 이것도 실제로 뇌물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지금 양평 처가고속도로 건 심각한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지금 국민들은 이걸 다 지금 대통령실 관련된 권력형 비리로 보고 있거든요. 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수사를 해서 그걸 진상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은 이번에 관철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아마 이렇게 되면은 아마 심각하게 이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실제. 거부권 행사를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만약에 20일이면 아마 통과는 뭐 될 것 같은데 본회의만 열고 보기가 된다면. 저는 이 거부권이 사실 많이 하면 할수록 부담이 있는 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제 이 수사 재판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이제 대통령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거부권인데 그건 이제 그때 상황에 전 대처를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엊그제 대통령 부산에 갔습니다. 저 국제시장도 갔었고요.
대기업 총수들하고 떡볶이도 이제 먹고 아마 좀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민심 달래로 갔다고 봐야 됩니까? 홍명보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솔직히 민심을 네. 오늘의 민심 상황을 보고 네. 대통령이 저는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냐. 그래서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 부산 엑스포 실패다. 저는 아주 확실하게 사과를 하시고 네. 그리고 제일 먼저 부산 시민에게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더 솔직한 대통령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가셔서 뭐 가덕도를 비롯해서 거기 현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고 더 세계적인 부산으로 만들겠다 하는 데에는 대통령보다는 또 관계된 이 기업인들도 같이 가서 그런 분위기를 좀 띄워주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대통령이 이런 행보를 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떡볶이도 먹고 뭐 먹방도 그렇지 재벌 총수들도 이제 떡볶이가 참 그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대통령이 먹방은 참 잘하시는구나. 아마 이런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엑스포 실패로 인해서 부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의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과연 대기업 총수들까지 죄다 저렇게 동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걸핏하면 이제 대기업 총수들 집합시키던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모습이 떠오른다. 네. 이런 얘기고요. 기업인들이 국민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또 주장도 하는데 바쁜 대기업 총수들 죄다 불러 모아가지고 네. 정치인들 갖다 그 시장에서 먹방 쇼 하듯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게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됩니까? 대기업의 총수는 기업을 제대로 잘 경영해서 일자리 만들어내고 경제를 살려내는 게 사랑을 받는 길이죠. 거기서 정치인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어떤 사랑을 받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 자체, 이런 사고 자체가 저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대기업 총수들 갔던 거 재벌들이 가서 옆에 같이 떡볶이도 먹고 뭐 이재용 회장 얼굴도 좀 띄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용 그의 그 얼굴 장면 얼마나 이렇게 재미있습니까? 좀 어떻게 보면 천진난만한 그런 표정을 지었는데 저는 이 대기업들이 간 것은 제가 간접적으로 알아보니까 거기 대기업이 참여해서 부산 엑스포와 함께 연결돼 있던 사업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것이 이제 안 되니까 이번에 가서 대통령 사과와 또 대통령의 민심 달래기에 동참해서 그런 사업은 차질 없이 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는데 기업들이 같이 아마 자발적으로 가서 이렇게 한 것이지 지금 뭐 우리 김 의원 말씀대로 지금 어느 때인데 동원해서 데리고 가고 뭐 오라고 오고 가라고 오고 뭐 그렇게 해서 대기업들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엑스포와 연결되어 있었던 사업들 그거는 엑스포는 안 됐지만은 그런 것은 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이는데 대기업들이 동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는 그분들이 가셨다고 봅니다. 너무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주 네덜란드 이제 국빈 방문입니다. 아마 추가 개각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 6개 부처 개각하고 방통위원장 부분하고 이게 다 총선용 개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뭐 총선용도 일부는 되겠죠. 그러나 저는 여성들이 이번 세 분 장관이 들어가신 거는 참 아주 특이했고 또 모처럼 아주 인사정책을 잘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전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뭐 모르겠습니다. 1기, 2기, 3기로 대부분이 5년 정권을 나눈 선례가 많거든요. 그럼 1년 6개월의 평가를 해보고 그리고 뭔가 미진했었던 부분 잘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화되어 있는 또 이 정치에서 휘둘리지 않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관들이 이번에 발탁이 돼서 좀 더 2기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실무형으로 장관을 인선하는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개각 이전에 지금 네덜란드 국빈 방문 또 해외 순방이에요. 지난번에 에이펙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회의 가가지고 550억 달러 7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고 이번에 그 35조 원 영국
방문해서 네. 영국 유황 마차 한 번 타고 35조 원 퍼줬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현재 이 완전히 글로벌 호구 정권이 되고 있다. 도대체 이런 식의 해외 순방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번에는 또 가면은 또 얼마나 또 퍼주고 올 거냐. 이걸 이제 걱정하는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예. 이 해외 순방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지금 현재 개각은 또 완전히 이건 또 총선용이라는 거죠. 지금 세상에 이렇게 새로 들어올 사람들보다는 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개각은 처음입니다. 네. 전부 다 지금 어느 지역구로 나가냐 어디로 나가냐 누구랑 상대하느냐 다 지금 그게 지금 하나의 지금 현재 관심사가 돼 있는데요. 장차관짜리가 총선 출마 자격증도 아니고 네. 그것도 6개월짜리 보훈부 장관 4, 5개월짜리 산업부 장관 문체부 차관 아니 이게 뭡니까? 이래가지고 국정 운영이 되겠습니까? 장차관하고 어떻게 국정을 책임 있게 운영할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가 이 경력만 하나 만들어서 그냥 총선에 내보내는 그 장차관짜리가 일종의 그냥 그 총선용으로 지금 전락해버린 겁니다. 예. 이런 식의 인사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이러니까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고 엑스포가 119대 29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예 그 상황 자체도 파악도 못하고 네. 예? 완전히 국가 정보력 자체는 무너졌고 외교 능력 자체도 다 무너져 있고 국정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무너지고 나라가 망가져 가고 있는데 장차관들은 오로지 그냥 총선 출마 대통령실 오로지 다 총선 출마에 다 관심이 가 있는 이런 참 희한한 나라 희한한 정권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김기호 네. 홍범표 의원님. 너무 갑자기 흥분했네. 예. 아니 너무 흥분하고 조금 더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땅은 좁고 네. 기술력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은 뭐 세계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을 강한 나라 그리고 국민에게 행복감을 줄까 연구를 항상 하지요. 네. 국내 문제보다는 외국에서 시장을 넓히는 방법 또 외국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지가 간접적으로 보면 한 3, 40개 나라가 한다는 겁니다. 네. 대통령 와 주십시오. 이런 기술을 좀 제휴합시다. 이 경제 협력을 합시다. 네. 이제 이런 나라들과의 우리가 주판을 놔보면은 그래도 나가서 해외 활동을 해서 국익을 창출해 나는 그런 판단에 대통령은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움직인다고 봐야지 우리 김경엽 의원처럼 저렇게 너무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심하게 이 얘기를 들을 정도로 지금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알겠습니다. 우리 여당에서도 좀 제대로 좀 지적 좀 해 주세요. 이건 좀 심하지 않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당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자, 총선 얘기 다시 좀 돌아와서 자, 뭐 원희룡 장관도 좀 주목을 받고 다만 또 정강원 목사 그 참석해서 같이 만났던 집회 문제가 되기도 하고 박민석 장관은 또 기훈회 수석하고 또 이 분당을 때문에 좀 신경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총선이니까 또 장관들 나왔지만 바로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 당에 계시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원희룡 장관은 그 네. 경북지사 초청으로 가서 네. 거기서 이제 의원이 만나갖고 서로 이제 아는 처지에 악수를 한 것인데 네. 그게 언론에서 또 이렇게 좀 많이 확대해서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부각이 되는 네. 것은 조금 오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또 이제 아까도 지금 뭐 장관 두 분이 또 용산 비서실에서 네. 한 지역을 놓고 서로 경선하는 부분은 분당을입니다. 예. 네. 그런 부분은 저는 아까 우리 김 의원 말씀대로 우리 당에도 촘촘한 매뉴얼을 놓고 이 공간위에서 네. 그 잣대를 놓고 결정을 하면은 누구든지 승복을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당에서 먼저 준비가 되고 또 거기에 이번에 경선하는 분들은 참여해서 당당하게 싸워주면은 그 싸움 자체가 그 경쟁은 또 하나의 큰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상황으로 이번 경선을 임해줬으면은 저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또 눈에 띄는 같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아니 김홍일 네. 방통위원장 네. 전에 이제 이걸 보면서 네. 사실 이 잿밥에 눈이 멀면은 이게 자꾸 이제 자리에만 집착하게 돼서 예. 무리수를 두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금 현재 무리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원희룡 장관 양평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문제 네. 온몸을 던져서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아주 용을 썼는데 아마 이때 당시에 했던 얘기 중에서
만약에 처가 땅이 거기에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정치 은퇴하겠다 그런 그랬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선언했어요. 예. 그 약속부터 지켜야죠. 그런데 여기에 조직동원령 만들려고 이제 극우 태극기 부대 찾아가 가지고 이제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 건데 정말 참 안타깝죠.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이런 장관 측근들이 대거 지금 총선에 다 지금 출마하려고 다 나서고 있는데 예. 아마 내년 총선은 확실하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가 확실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심판 선거를 제대로 굳혀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진짜. 그렇게 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성 얘기를 좀 했었는데 방통위원장 후보자 김홍일 이제 특수통 검사 출신인데 이 방송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성 부분하고도 좀 배치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김홍일 후보는 네. 우리 충남 예산주의 선거구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고등학교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예산고등학교 나오시고 제가 인간적으로나 또 우리 지역에서 또 나름대로의 평가를 많이 듣고 있는데 네. 뭐 아까 말씀한 대로 전문성 언론 쪽 그쪽이 좀 약하지 않냐 하는 것인데 저는 그 이상의 네.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저분이 이제 그 검사 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예. 이 공정성 문제 그리고 사회 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한 부분을 네. 전 높이 평가를 하고 싶어요. 예. 그럼 이번에 방통위는 바로 그겁니다. 답이. 공정성을 얼마나 네. 실천하느냐. 예. 그리고 정의로운 어떤 판단에서 국민에게 오해 사지 않는 그런 방통위 위원장으로서 행동할 것이냐. 네. 이 부분은 나는 검증을 이 국회 검증은 안 받았지만은 네. 국민 검증은 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갖기 때문에 뭐 선택은 대통령께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주제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방송통신 1분 정도 분야, 남았습니다. 예, 방송통신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경험도 없고 전문성이 없죠. 그런데 네. 방송 장악에는 전문성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 정부 때 방통대군으로 불렸던 최시중 씨 네. 형님 인사로 불렸죠. 이번에 아마 이 김홍일 검사도 또 형님으로 불리는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쉽게 얘기하면은 용비어천가를 부르면서 말 잘 듣는 언론의 부정은 눈 감아주고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칼질하면서 특수통 칼잡이 검사 출신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하다고 아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장악을 위해서는 적격으로 본 것 같고 더구나 이분이 보니까 그 BBK 사건 예전에 담당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 무혐의다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예. 이럴 정도로 바로 수사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할 정도면은 아주 방송장악의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너무나도 초자경이 뭐 이런 얘기를 그렇게 심하게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지켜볼 일을 그렇게 결단하면 안 돼. BBK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완전히 그거는 뭐 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입증하고 있죠. 네, 예. 당대표 홍문표 의원 김경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